네, 안녕하세요. 나무경영 아카데미에서 회계사 경제학 그리고 서울법학원 방문각에서 감정평가사 경제학 강의하고 있는 손병희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2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2022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를 이제 영상을 4개로 나눠서 이제 총 40문제니까 10개씩 끊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기출문제는 이제 뭐 큐넷 같은데 인터넷 검색해 보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 상단에 제가 난이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 상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난이도 하로 표시된 거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맞추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난이도 중은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남으면 조금 이제 풀어볼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기 이전에는 공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고, 난이도 상으로 분류한 거는 시험 시간에 이제 풀지 않아도 되는, 혹은 이제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주제라고, 그런 혹은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 문제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은 제가 요 영상 밑에 이제 그 더보기란에다가 제 카페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제 거기 이제 이미 질문 글들이 많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은 원하는 질문에 답을 찾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밑에 카페 주소 올려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이제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재화 X의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요 균형, 잠깐 마이크를 좀 조정할게요. 자, 그러면은 균형 공급 곡선 그리고 수요 곡선 요거를 구해보면 되겠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수요 곡선은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죠. 수요 곡선은 어떻게 쓰면 돼요? 요거는 세로축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P는 AQ 더하기 P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각각 이제 기울기와 절편값을 구해보시면 될 건데, 요거 이제 연습이 많이 되신 분들은 P는 세로축에 있는 P에 관해서 정리를 했을 때 500, 500이니까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 해갖고 마이너스 500 플러스 50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Q 다음에 절편값은 500 이렇게 빨리 써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수량에 상관없이 그냥 가격이 항상 150이죠. 그래서 P는 150. 그래서 이렇게 P는 150이 공급 곡선식이 되겠다라는 거고, 요거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Q 더하기 500은 150이 될 테니까 Q 넘어가면은 150에서 3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350 찾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지점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가격은 이제 찾지 않더라도 사실 150인 건 알 수 있죠. 가격이 150인 거는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볼게요.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는 미니멈 L, EK 해서 레온TF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노동의 가격은 3이고 자본의 가격은 5일 때 최소 비용으로 110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 묶음은 했으니까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레온TF 이제 각 효용함수별로 우리가 최적 생산점을 찾아야 되는데, 레온TF 생산함수 같은 경우는 최적 생산점이 어떻게 돼요? 노동과 자본을 어느 정도 고용해야 최적점이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Q는 미니멈 값이기 때문에 L, EK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 최적 지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총 몇 개를 만들겠다? 100개를 만들겠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110개죠. 110개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최적 110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노동량은 몇 개? 110개. 그 다음에 자본의 투입량은 112 EK니까 K는 5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3번 더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외부 효과에 관한, 시장 실패에서 외부 효과에 관한 문제인데,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이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한계 편익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어떤 재화를 소비했을 때, 소비 측면이니까 소비했을 때 내가 느끼는 편익,
편익이랑 사회가 느끼는 편익을 비교했을 때 긍정적 외부성은 내가 느끼는 편익보다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더 큰 상태죠. 예를 들면 뭐 이제 백신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백신 같은 게 대표적인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인데 백신을 맞으면은 나도 효용이 발생하죠. 저도 본인도 편익이 발생을 합니다.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이 발생하고 그런데 그 백신을 다 같이 맞음으로써 사회 전체의 전염병이 막아지는 그런 효과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소비에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뭐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적 한계 편익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 3번, 5번 중에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대요. 부정적 외부성은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재화를 만들므로써 사적인 한계 비용과 개별적인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요거를 비교를 했을 때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어떻게 된다? 개별적으로 드는 비용은 싸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드는 비용은 싸지만 사회적으로는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표로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어떤 게 더 작은지 물어봤으니까 사적 한계 비용이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게 이제 일회용품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회용품을 생산할 때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작죠. 그냥 그거 쓰레기 일회용품 하나 찍어내는데 공장에서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거를 뭐 처리하고 누군가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환경오염을 처리해야 되고 그런 사회적인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는 루트 L이며 생산물의 가격은 5, 임금률은 0.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 투입량과 산출량은 했으니까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자본의 양은 주어지지 않았죠. 자본량은 이제 고정이라고 보는 단기 생산함수인데 단기 생산함수일 때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요런 거 이제 임금과 한계 생산물 요런 거 관련해서 나오면 쓸 수 있는 공식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한계 비용은 W 나누기 MPL. 요거는 이제 요소 시장에서도 증명하는 내용인데 뭐 지금 이 문제풀이 강의에서 증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 식은 제가 여기저기 틈틈이 나오니까 꼭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조건인 P는 MC까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생산물의 가격은 5라고 했으니까 생산물의 가격은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률은 0.5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계 생산물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계 생산물 보면은 생산함수가 Q는 루트 L이죠. 그러니까 요거 MPL은 생산함수를 L로 미분하면 되고요. 그럼 요거는 L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내려오고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L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루트 L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식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5는 2분의 1에 2분의 1 루트 L이니까 요 2분의 1 없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수 정리하면은 루트 L은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제곱을 해주면은 L은 25가 되겠다. 그래서 노동 투입량은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함수에다가 노동 25를 넣어주면 25의 루트니까 생산량도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푸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45번 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정부는 XJ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Q, P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J에 대해서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동일한 세율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보면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둘 다 한번 그려봅시다.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둘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어느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 세금을 부과하면은 공급 곡선이 조세만큼 상방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S 더하기 T 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최초의 균형점은 A였는데 새로운 균형점은 B 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최초 균형이었는데 B 지점으로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거래량도 감소하고 가격도 오른다라는 건데 이 가격을 오른 게 여기 이제 요 세로 축
요 이동시킨 만큼이 조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P0가 최초 가격이었었고 그 다음에 P1까지 가격이 오르죠. 대신에 이제 수평 이동을 했으니까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받아가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받아가는 금액은 P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P0 가격에서 균형이 달성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해서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갔고 새로운 B 지점에서 균형이 달성되는데 그때 소비자는 원래 P0만큼 내고 있다가 P1큼 내야 되니까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P0에서 P1큼 올라간 거를 소비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P0였는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생산자는 P2밖에 못 받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가 된다? 생산자의 조세 부담분이다 라고 봤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에 전가가 발생한다라고 하죠. 조세를 생산자한테 부과하더라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눠서 내기 때문에 조세에 전가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번에는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를 볼게요.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를 보면은 자 원래 A 지점이었었고 A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은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죠. 똑같은 길이만큼 이번엔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합니다. 조세를 뺀 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고 여기 B 지점이 새로운 균형이 되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P2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생산자는 원래 P0를 받고 있었는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P2로 줄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생산자의 조세 부담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P2만큼 내고 끝난 게 아니죠. P2만큼 생산자에게 줬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세금을 T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가격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가 소비자의 조세 부담분이 된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경제적인 실질은 똑같습니다. 생산자에게 부과하던 소비자에게 부과하던 경제적인 실질은 똑같다.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번 구매자가 그래서 이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죠. 결국은 P1으로 똑같아요. P1으로 이러나 저러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자가 받는 가격도 동일하죠. 얼마로? P2로 떨어지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의 크기는 동일하죠. 조세 수입은 얼마만큼 됩니까? 여기 단위당 조세,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하는 수량. 그래서 요만큼이 조세 수입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로축이 조세, 가로축이 수량 해갖고 요만큼이 조세 수입이 되죠. 그래서 조세 수입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총 잉여는 모두 감소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 되죠.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이만큼이 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고요.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생산자 잉여도 요만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은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면적이 되겠죠. 조세 수입 이렇게 조금 조세 좀 지저분한가? 하여튼 조세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면적만큼이 뭐가 돼요? 여기 면적만큼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삼각형 면적만큼이 조세 부과로 인한 후생 손실이 되죠. 그래서 총 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마찬가지고요.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감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봤지만 사실 시험장에서는 그래프를 풀면서 확인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바로바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나 판매자에게 부과하나 구매자에게 부과하나 같구나 라는 결론을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어차피 다 동일하고 당연히 세금 부과하니까 거래량 감소하고 총익력 감소하는 거 요거는 알고 빨리빨리 푸셔야지 시험장에서 요거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요거를 그냥 확인을 하는 용도로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6번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한계 비용, 평균 비용, 평균 가변 비용이 다음과 같다. 시장 가격이 P1, P2, P3, P4, P5까지 주어졌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으니까 하나씩 보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는 MC가 되죠. P는 MC가 이윤 극대화 지점이 되고 모든 기업이 P는 MC가 달성되는 지점에서 생산을 하려고 할 거다라는 거고 이때 여기 한계 비용 복수는 주어졌으니까 P는 보면 요거는 시장에서 결정되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가 된다? 수요 곡선은 수평선의 형태가 되죠. 그냥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P1으로 가격이 결정되면은 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빨간색의 수평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수요 곡선이 될 거고 요게 P.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가격이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 여기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 결정 모형이었었고, 그다음 P1일 때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큰지는 뭐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여기 지점 A 지점과 B 지점 여기 뭡니까? 평균 비용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죠. P1에서는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높죠. 생산량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생산량 기준으로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똑같이 Q를 곱해주면은 총 수입, 총 비용 되죠. 그래서 P1일 때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크다. 가격과 평균 비용만 보고도 지금 초과이윤을 보고 있는지 정상이윤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P2일 때 지우고 볼게요. P2일 때는 손익분기점이 있다. P2가 되면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건데 이때에는 P2는 AC 지점에서 지금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은 똑같이 양변을 곱하면 TRTC 총 수익과 비용이 같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보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P3일 때 총 수입으로 가변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P3일 때 보면은 여기 지점이죠. P3일 때 여기 지점에서 생산을 하는 거고 이때에는 보시면은 가격은 여기 A 지점,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은 B 지점, 평균 가변 비용은 C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좀 지울게요. 크기 순서를 파악을 해보시면은 가격이 뭐보다는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높고 평균 비용보다는 작죠. 그럼 마찬가지로 Q를 곱해주면은 TVC, 그 다음에 TR, T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 수입이 총 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요. 손실이 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조업을 지속하죠. 단기적으로는 조업을 지속하고 대신에 뭐만큼은 커버하기 때문에 총 가변 비용만큼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거고 고정 비용을 다 커버를 하지 못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생산을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4일 때 총 수입으로 고정 비용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죠. 어차피 그 이제 손실이 나는 지점에서는 그 P2 이하의 손실이 나는 지점에서는 지금 가격이 여기죠. 가격이 여기,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 여기 B 지점이 됩니다. 그럼 어차피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TR, TC가 되죠. 그런데 손실이 나더라도 뭐부터 메꾸는 걸로 보시면 돼요? 가변 비용부터 메꾸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변 비용까지는 충당하고 있고 고정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P5가 되면 어떻게 돼요? P5 수준에서는 가격이 뭐보다 낮아져요? 여기 A 지점, B 지점 생각을 해보면 A 지점, B 지점 뭐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AVC 그 다음에 가격 그럼 요거 다 곱해보면은 TVC 그 다음에 TR이 되죠. 그래서 수입으로 가변 비용 쉽게 말하면 이제 재료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때는 조업을 중단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한다면 균형 노동량의 변화와 균형 임금률의 변화는 했으니까 요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죠.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며 노동 공급 곡선은 W, L, 그 다음에 W.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이렇게 우하향하면은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기업 측면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하죠. 노동의 수요 곡선이 뭐가 돼요? 노동의 수요 곡선이 MRPL이 되죠.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MRPL이 되고 요걸 이제 노동을 고용했을 때 추가적인 수입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한계 수입 곱하기 MPL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균형 지점이 있는데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MRPL 곡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균형 고용 노동량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임금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거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질문하시냐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하면은 노동의 공급도 증가하는 거 아니냐, 노동의 공급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우리가 이제 노동 그 생산 요소 측에서 볼 때 이제 노동의 공급 우리가 어떻게 찾았냐면은 MFCL이 기업 측면에서 MFCL 노동을 고용할 때 추가적인 수입 비용이랑 MRPL 노동을 고용했을 때 추가적인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찾았던 건 맞죠. 그런데 요거는 MFCL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 측면에서 그 노동을 고용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 그게 공급 곡선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공급 곡선은 뭐가 됩니까? 공급 곡선은 노동자가
여기 여가 시간과 소득 사이에서 효용 극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MRPL 그 한 개 생산물이 생산한다고 해서 공급 곡선이 이동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MFCL은 우리가 여기에서 도출하긴 하지만 노동의 공급 곡선에서 도출을 하긴 하지만 이건 기업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본 거고, 그래서 MFCL은 노동의 그 균형 고용량을 찾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게 공급 곡선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볼게요. 시장 수요, 시장 구조를 비교하여 요약 정리한 표이다. 기억에서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완전 경쟁 시장이든 독점 시장이든 독점적 경쟁 시장이든 모든 시장에서 MR과 MC가 일치하는 것은 동일한 이윤 극대화 조건이에요. 다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과 그 수요가 이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그 수평의 수요 곡선이 되기 때문에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아져서 P는 M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점 시장에서는 이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시장 전체 수요가 되기 때문에 가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가격이 더 높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독점 시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쟁 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균형 가격을 보면은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높습니다. 독점 시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P는 MC는 여전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격은 평균 비용과 일치하는 초과이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독점적 경쟁 시장의 성질들 말문제로 주로 나오니까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9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처음으로 순차 게임이 나온 내용인데 볼게요. 자, 과점 시장에서 보수를 극대화하는 두 기업 A와 B가 각각 전략 1과 전략 2를 통해 아래와 같은 보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고, 기업 A와 기업 B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할 때,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시균형 찾듯이 찾으면 되죠. 이때 균형에서 기업 A의 보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은 기업 A는 상대방이 전략 1을 사용하면 22와 32 중에서 뭐를 선택해야 이윤 극대화가 된다? 32가 되죠. 항상 모든 기업의 선택은 이윤 극대화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업 A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전략 2를 쓰면은 33과 30 중에서 30을 선택하는 게 이윤 극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 B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전략 1을 쓰면은 10과 8 중에서 10을 선택하는 게 이윤 극대화가 될 거고요. 상대방이 전략 2를 쓰면은 14와 12 중에서 14를 선택하는 게 이윤 극대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동시에 선택하는 일반적인 이제 게임 상황에서는 기업 A의 보수는 얼마가 될 거다? 균형 지점이 32, 14가 될 테니까 32가 되겠죠. 32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기업 A가 먼저 전략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약할 때 균형에서 기업 B의 보수는 했으니까 요건 순차 게임 거란 얘기죠. 자, 순차 게임을 보면은 일단 기업 A가 먼저 의사결정을 하죠. 기업 A가 전략 1을 쓸까 전략 2를 쓸까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B가 그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죠. 기업 B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때 전략 1을 쓸까 2를 쓸까, 그 다음에 1을 쓸까 2를 쓸까라고 쓸 수 있고, 그때 보수를 생각해 보면은 1이면은 22,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을 쓰면은 33, 8, 그 다음에 2를 쓰면은 32, 14, 그 다음에 30,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차 게임에서는 역진기납법을 통해서 완전 균형을 구해야 되는데, 역진기납법에서는 기업 B 뒤늦게 의사결정하는 게임 참여자의 의사결정을 보고 그 다음에 역순서대로 가서 기업 A의 의사결정을 보죠. 자, 그럼 기업 B는 이 상황에서 1과 2를 기업 A가 1의 전략을 쓴다고 가정할 때 1과 2 중에서 어떤 전략을 쓴다? 10과 8 중에서 10을 선택하겠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테니까. 그 다음에 14와 12 중에서는 14의 이윤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 A 입장에서는 내가 기업 1의 전략을 쓰면은 내가 22가 기다리고 있어요. 33이 기다리고 있어요. 22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 A 입장에서 자기가 전략 2를 쓰면은 기업 B가 기업 1의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나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32와 30 중에서 32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 A 입장에서는 내가 2번 전략을 쓰면 32가 기다리고 있고, 기업 A 입장에서 1의 전략을 쓰면 22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를 선택하는 게 이윤 극대화다? 당연히 32를 선택하는 게 이윤 극대화겠죠. 역진 기납법을 통해서 찾은 그 완전 균형은 기업
A는 2의 전략, 기업 B는 1의 전략. 그래서 32, 14가 될 거다. 그래서 기업 B의 모순이 이제 14가 된다. 이렇게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볼게요. 단일 가격을 부과하던 독점 기업이 제1급 가격차별 또는 완전 가격차별을 시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한번 그래프 그리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일 가격을 부과하는 QP 평면에서는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세로축 절편은 같고 기울기가 2배인 한계 수입 곡선 생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한계 비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독점이라고 하면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에서 뭐를 먼저 결정한다? 우리가 생산량을 먼저 결정한다라고 보죠. 생산량을 결정한 이후에 가격은 어디에서? 가격은 수요 곡선 상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모노폴리라고 쓸게 M. 그래서 독점 상황에서의 균형이고, 그 다음에 이때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뭐 이런 거 봐야 되니까 한번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옆에다 복사를 해놓고 1급 가격 차별일 때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1급 가격 차별일 때는 여기다가 복사를 해놓고 한번 보죠. 자, 1급 가격 차별일 때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일반적인 독점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가격은 하나로 설정이 돼요. 가격을 하나로 설정해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제 그런 가격 수준과 수량 수준에서 내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지점을 찾는 건데 1급 가격 차별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시장이긴 한데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 단위당 최대 지불 의사 가격을 모두 다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때는 이 가격을 설정하면은 지불 의사 가격이 높은 소비자들은 살 것이고 지불 의사 가격이 그것보다 낮은 사람들은 구매하지 않겠죠. 그렇죠. 가격을 하나로 설정했으니까. 그런데 1급 가격 차별에서는 해당 재화의 수량마다 재화 하나하나마다 소비자의 그 이제 가격을 하나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별로 다른 가격을 다 설정해서 이제 가격을 차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마다 다른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러면은 요만큼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얼마로? 이만큼으로 설정한다는 얘기고, 이만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요만큼 설정한다는 얘기고, 이만큼 그러면 어디까지? 원래는 구매하지 않았던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해서 이 재화를 구매하지 않던 소비자에게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최종 생산량 지점이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가요. 바꿔 말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생산량이 됩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가격은 이만큼인데 추가적인 비용은 이만큼이 드니까 이윤이 안 나죠. 그래서 더 이상 만들지 않겠지만 1급 가격 차별이 되면은 최대한 많이 고객님마다 가격을 맞춰줘서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전체적인 잉여는 증가하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 맞죠? 생산량이 원래 이만큼이었었는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윤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가격을 하나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 소비자에게 최대 지불 의사 가격, 수요 곡선의 높이만큼 모두 다 받아내면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윤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지금 요 상황에서는 독점 시장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그래도 시장에서 지불한 가격과 최대 지불 의사 가격의 차이인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1급 가격 차별이 돼버리면 여기서 1급 가격 차별이죠. 1급 가격 차별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빵이 되죠. 왜? 최대 지불 의사 가격만큼 전부 다 재화 하나하나별로 다 독점 기업이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빵이 되죠. 그 다음에 사회 전체 총 잉여를 보면은 이게 소비자 잉여였었고 여기 부분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되죠. 그 다음에 독점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제 후생 손실. 그런데 1급 가격 차별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생산량이 완전 경쟁 시점과 동일한 지점까지 가기 때문에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총 잉여가 오히려 더 증가하죠. 대신에 그 총 잉여를 소비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다 가져갈 뿐이지만 이제 경제학에서는 누가 가져가는지는 보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잉여만 증가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총 잉여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51번부터 또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